저는 김지연이라고 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3년 동안 경제기자로 일했고 지금은 자유기고인으로 활동 중이에요. 남편 강준혁은 중견무역회사의 부장으로 우리가 사는 강남구 아파트의 대출은 대부분 제 급여로 갚아왔어요. 결혼 5년째, 아이는 없고 강준혁은 가정의 안정은 나의 최대 동력이라고 말하며 매일 늦은 시간까지 출근하는 모범 남편으로 포장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믿고 그는 제 명의로 발급한 5장의 신용카드 부가카드를 소지하게 했어요. 외국 출장이 잦아 사용하기 편하도록이라고 했을 땐 나도 그럴 줄 알았죠. 오늘 밤 2시다. 강준혁이 유럽 연례 중요 사업 탐방이라고 말하며 떠난 지 벌써 3일째야. 저는 그가 보내준 출장비 영수증을 정리해서 회사에 청구할 서류를 만드는 중이었어요. 아이패드로 클라우드 사진첩을 열어 출장 관련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화면에 뜬 사진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강준혁이 젊은 여성을 안고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어요.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며 배가 살짝 불룩한 모습이었어요. 사진 수정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로마 시간이었어요. 그는 어제 아직 파리에 있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저는 금방 침착해졌어요. 경제기자로 일할 때 큰 사건 현장에서도 평정을 유지해야 했던 훈련이 도움이 됐죠. 신용카드 앱을 열자 5장의 부가카드가 지난 2일 동안 밀라노와 파리에서 수십 건이 구매 기록을 남겼어요. 루이비통 가방, 샤넬 귀걸이, 구찌 시계의 총액은 1억 2천만 원을 넘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밀라노의 유아용품 가게에서 결제한 300만 원짜리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아옷, 장난감, 그리고 임산부 복장. 그의 중요 사업 탐방은 다른 여자와의 임신 기념 여행이었어요.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빛이 보였다. 이 아파트는 제가 24시간 기자 직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매달 150만 원의 대출을 갚아온 곳이에요. 강준혁은 지난해까지 이사비도 제가 부담했고 그의 부모님 생신 선물도 항상 제가 준비했죠. 나는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은 그가 다른 여자를 대접하는 돈이 됐어요.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서 찍은 보석 사진을 보고 다시 이 집을 둘러보니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크게 울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웃었죠. 이제 그가 지은 죄를 갚아야 하니까. 오전 3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금융봉쇄였다. 저는 5개의 은행 앱에 차례로 접속해 모든 부가카드의 분실 신고 및 동결을 신청했어요. 단순히 동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의 도용 의심이라는 이유로 24시간 은행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영구정지 처리를 요청했죠. 카드 소지자가 현재 한국에 없는데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경고드려요라고 말했을 때 상담원은 긴장해서 즉시 처리해줬어요. 경제기자로 알고 있는 은행 내규를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강준혁은 카드 상태를 바꿀 수 없어요. 다음은 증거 확보였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친밀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암호화된 폴더에 넣었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스크린샷으로 찍어 PDF 파일로 만들었어요. 이 파일들은 제가 알고 있는 3명의 변호사 이메일로 동시에 전송했죠. 강준혁, 불륜 및 재산침해 관련 증거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중 한 명은 결혼 법률 전문가로 예전에 기사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저의 상황을 알고 준비가 완벽해지면 연락해주세요라고 말해줬어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모든 소셜미디어의 일금 확인 기능을 껐고 강준혁의 연락처는 잠금 모드에 넣었어요. 카톡 알림음도 껐죠. 로마는 지금 오전 10시쯤이 될 거예요. 그가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거나 호텔에 체크인하려고 할 시간이에요.
그때쯤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보고 있었어요. 5장의 카드, 1억 2천만 원, 그리고 5년의 헛된 믿음. 이 모든 게 오늘부터 그의 지옥을 만들어낼 거예요. 손가락으로 아이패드 화면을 스쳐 강준혁과 그 여자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기다려봐요, 강준혁. 당신이 만든 천국을 내가 지울게요. 베니스 호텔 로비의 카페툰 짙은 갈색이며 강준혁의 구두가 그 위에 떨어질 때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그는 앞서 저에게 보냈던 파리 비즈니스 점심 사진 속의 자신을 보지 못했죠. 정장 옷자락은 구겨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굴러내렸으며 그의 여자친구인 이수진은 옆에서 어떻게 이제? 저녁 숙소도 없는데? 라며 신랄하게 투덜거렸어요. 수진은 지난해 강준혁이 속삭이듯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에 속아 직장을 그만두고 그와 동거했어요. 지금도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조용해. 강준혁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어요. 그는 다시 은행 앱을 살펴보지만 여전히 카드 상태 이상과 잔해경, 01원만이 보였어요. 수진이 그의 팔을 당기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떼어냈어요. 그 순간 수진이 들고 있던 루이비통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결 더 집중됐어요. 호텔 프론트 매니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입시를 위해선 최소 5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신가요? 강준혁은 지갑을 뒤져봤지만 안에는 단지 몇 장의 유로 지폐와 한국 여권만 있었어요. 그 돈으로는 베니스에서 한 끼 식사도 못해요. 내 아내에게 연락해야 해. 그녀가 카드를 잘못 처리했을 거야. 그는 소리치며 다시 저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진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 서울의 아파트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스마트워치에 강준혁의 통화 기록이 뜨지만 저는 단순히 화면을 껐어요. 이제는 그의 반응을 보는 관객일 뿐이에요. 다음 단계는 재산 정리였다. 저는 컴퓨터를 열어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 명세를 만드는 중이었어요. 강준혁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매달 100만 원씩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계좌 주인은 지수진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총 200만 원을 이체했죠. 이는 결혼법상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돼 이혼 시 저에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경제기자로 알고 있는 재산 추적 방법을 이용해 강준혁이 비밀리에 소유한 부동산도 찾아냈어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15평짜리 원룸이었어요. 등기부는 강준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관리비는 매달 이수진이 낸다는 기록이 있었죠. 오전 9시 강준혁의 여동생인 강민주가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오빠 연락 안 되는데 뭐 해요? 유럽에서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 급한데.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명령하듯이 거칠었어요. 지난해 강민주가 결혼할 때 그의 결혼식비 500만 원도 제가 냈어요. 민주야, 너도 알잖아. 너 오빠가 제 명의 카드로 다른 여자에게 돈을 썼어. 1억 2천만 원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고 전화 너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오해일 거야. 오빠는 사업 때문에. 증거는 제 변호사에게 있으니 필요하면 보여드릴게. 강민주는 결국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즉시 강민주가 소지한 제 명의 부가카드도 동결시켰어요. 그 카드는 매달 50만 원 이상을 써서 저는 오래전부터 불편했었어요. 이제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죠. 컴퓨터 화면에 강준혁과 이수진이 베니스 공항에서 짐을 끌고 헤매는 모습이 뜨는 뉴스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처지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가격이 싼 유스 호스텔을 찾아 헤매고 예약했던 항공권과 관광 티켓은 환불도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변호사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김양사님,
강준혁 씨의 회사에 연락했어요. 그의 유럽 사업 탐방은 회사에서 인정한 출장이 아니에요. 개인 휴가로 신청했고 출장비를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았어요. 강준혁은 회사에 속여 개인 여행을 갔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려 했어요. 이는 직위권 남용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어요. 변호사님, 그 증거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이혼 청구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일 오후에 완성될 거예요. 강준혁 씨가 한국에 돌아오는 날 맞춰 접수할게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갔어요. 거실 선반에 5장의 신용카드 부가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이 카드들은 결혼식 당일 강준혁이 평생 함께할 증표라고 말하며 건네준 거였어요. 지금은 그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었어요. 손으로 카드를 만지면 차가운 금속감이 느껴졌어요.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요. 강준혁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지연아, 미안해. 모든 게 오해야? 제발 카드 사용을 허락해. 나도 너를 사랑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단순히 삭제했어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 비싼 단어가 됐어요. 거실 선반의 카드들을 꺼내 플라스틱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각 카드마다 사용 기록을 인쇄한 종이를 함께 넣고 봉투 표면에는 강준혁 부가카드 사용 내역 불륜 증거일에서 오라고 적었죠. 변호사가 말했듯이 결혼법 제83조에 따르면 불륜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카드 내역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오전 10시, 강준혁이 근무하는 동양무역의 내부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경제기자로 활동할 때 아는 감사팀장 김석진 씨에게 직접 보낸 거예요. 메일에는 강준혁의 개인 휴가 신청서 스캔본, 유럽에서의 여행 사진, 그리고 출장비로 청구하려 한 영수증 목록을 첨부했어요. 동양무역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막는 겸 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합니다. 라고 적었죠? 김 팀장은 10분 만에 회신을 보냈어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법적 협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받아보자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지연 씨, 제발 강준혁 오빠의 카드를 풀어주세요. 저는 임신 중이에요. 이렇게 외국에 갇혀 있으면 아이가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것 같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수진 씨, 강준혁이 당신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갚은 대출로 산 집에서 동거하고 제 카드로 장신구를 사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건 오빠가 저에게 준 거예요.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사랑이라면 왜 결혼한 상태로 당신을 속였어요? 왜 제 돈을 쓰고 당신을 대접했어요? 저의 질문에 이수진은 말을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김지연, 너 이런 걸 하면 후회할 거야. 오빠가 회사에서 성공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럼 기다려봐요. 강준혁 씨가 회사에 갈 수 있을지부터. 제가 말끝을 잇자 전화 너머에는 슬픔에 찬 울음소리가 들렸고 곧 전화가 끊겼어요. 오후 2시, 저는 청담동에 있는 상점 건물을 봤어요. 이곳은 제가 오래전부터 꿈꿨던 바이어샵을 차릴 곳이에요. 지난해 경제기사로 받은 상금과 저축한 돈으로 계약금을 내기 충분했어요. 중개인과 계약서를 검토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강준혁의 가정에 집중해야 해라는 말에 자신의 꿈을 접었었죠. 이제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김지연 씨,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컴퓨터에 강준혁의 항공권 정보가 뜨고 있어요. 변호사가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는 내일 오후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K908편을 예약했어요.
일반석이었고 편도 표였죠. 아마도 돈이 부족해서 왕복표를 못 산 걸로 보여요. 저는 이혼 청구서와 함께 증거 물건을 정리했어요. 카드 결제 내역, 불륜 사진, 부천 원룸의 등기부 사본, 그리고 매달 이수진에게 보낸 이체 기록, 이 모든 게 강준혁을 패배로 이끌 거예요. 강민주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역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제발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부모님도 이제 몇 살 되셨어요. 이혼 소식을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제 카드도 풀어주세요. 제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민주야, 너의 카드는 너의 오빠가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쓰는데 도움을 줬어. 그걸 잊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고 그녀는 다시 침묵했어요. 부모님께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게. 하지만 강준혁이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없어. 저녁 8시 변호사로부터 이혼 청구서 초안을 받았어요. 청구 내용은 3가지였어요. 첫째, 강준혁과의 결혼관계 해제. 둘째, 공동재산인 강남 아파트와 저축금을 저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 셋째,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금 500만 원. 변호사는 강준혁이 명백한 과실자이므로 이 청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청구서에 서명하고 내일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약속을 잡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어요. 이제는 긴장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강준혁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했고 그의 기분에 맞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요. 동양무역감사팀의 김 팀장이 메일을 보냈어요. 강준혁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임시 파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화면을 껐어요. 내일은 강준혁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의 지옥은 이제 시작될 뿐이에요. 오후 2시 30분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앞에 도착했어요. 변호사 이재훈 씨가 이미 차량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이혼 청구서와 증거 물건을 담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김양사님, 동양무역에서 방금 연락 왔어요. 강준혁 씨의 임시 파면 통지서를 발송했고 내일부터 출근 불가능하다는 통지도 같이 갔어요. 이 변호사의 말을 들고 저는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은 완벽한 날이 될 거예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관문서 공판이 중단된 휴식 시간, 강준혁의 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금지연, 너 이렇게 우리 가족을 망치고 싶어? 준혁이 잘못했지만 너도 너무해. 아이가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다른 여자라고 부르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어요. 어머님, 이수진 씨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강준혁 씨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들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무관. 너가 카드를 동결시켜 준혁이 직업도 잃었어.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 어머님, 강준혁 씨가 직업을 잃은 건 그가 회사에 속여 개인 여행을 갔기 때문이에요. 동양무역의 감사팀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저는 동양무역의 공식 통지서를 보여줬어요. 그녀가 통지서를 보자 입을 다물었어요. 강민주가 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부모님께 속고 살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는 이혼 후 강준혁 씨가 저에게 배상금을 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후 공판에서는 동양무역의 김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강준혁 씨는 유럽 사업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휴가를 신청했고 출장비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이는 직위권 남용이며 회사는 이미 영구 파면 처리했습니다. 김 팀장은 출장 신청서와 개인 여행 예약 기록을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한 뒤 강준혁에게 피고인,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합니다. 과실을 인정하시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강준혁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고 미소를 띠었어요. 5년 동안의 속임과 배신이 오늘 드디어 끝나는 거였어요. 재판장은 본 공판에서는 원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고 공판이 종료되었어요. 법원을 나온 길에 이수진이 강준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빠, 너 과실을 인정했다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강준혁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그래라고 속삭였어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해? 너는 돈도 없고 직업도 없어. 저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수진이 소리치며 강준혁을 밀쳤고 그녀는 혼자 울며 달아나 버렸어요. 강준혁은 그녀의 뒤를 쫓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걸음이 느렸어요. 저는 변호사 이 씨와 함께 차에 탔어요. 이혼은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예요. 강준혁 씨의 부천 원룸은 모기지가 많아 저축이 없지만 그의 향후 급여나 재산은 우선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 변호사. 저는 이제 상점 준비에만 집중할 거예요. 차가 청담동으로 가는 길에 스마트폰에 이탈리아 공급업체의 메시지가 왔어요. 김양, 첫 주문 상품이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창밖의 청담동 거리를 보며 웃었어요.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청담동 상점의 인테리어가 본격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벽면은 밝은 베이지색으로 칠해졌고 대형 유리 창문을 통해 햇살이 퍼져 들어오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박 디자이너가 가구 배치도를 보여주며 말했다. 김양, 진열대는 내일 도착할 거고 조명 설치는 오늘 저녁까지 끝낼게요. 다음 주 초에는 완전히 준비가 돼요. 저는 진열대가 놓일 자리를 둘러보며 진열대는 안쪽으로 살짝 옮겨주세요. 창가에는 고객 휴게 공간을 더 넓게 만들고 싶어라고 말했다. 이곳이 제가 꿈꿨던 모습과 똑같았어서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전 11시, 변호사 이 씨의 전화가 왔다. 김양, 강준혁 씨가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했어요. 그는 아파트는 완전히 양도하고 500만 원 손해배상금은 월 10만 원씩 갚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상점의 창문을 닫고 있는 손을 멈췄다. 월 10만 원. 그럼 4년 넘게 갚아야 하는 거잖아. 그의 향후 급여는 어떻고 있나? 아직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내놨어요.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그는 파산 신청까지 할 거라고 위협했어요. 파산해도 저의 손해배상금은 우선 추징돼야 해. 결혼법 제85조에 명시되어 있잖아. 저는 변호사에게 확실히 말했다. 강준혁은 지금도 저를 협박하려고 했지만 법적 지식으로 그의 속임수를 꺾을 수 있었다. 이 변호사, 강준혁과 만나서 이야기해 주세요. 손해배상금은 3개월 안에 한 번에 내라고 통지해.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알려줘.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결과는 바로 연락드릴게요. 상점에 물품을 나르는 아르바이트생을 보내고 저는 이탈리아 공급업체와 영상 통화를 했다. 김양, 첫 주문한 럭셔리 액세서리와 의류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인천항에 도착할 거예요. 세관 절차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공급업체 대표의 영어를 듣고 저는 감사합니다. 배송 상태는 계속 업데이트해 주세요. 상점 개업을 기다리고 있거든요라고 답했다. 경제기자로 활동할 때 이탈리아 기업을 인터뷰하며 알게 된 관계가 이제 제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강준혁이 상점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낡은 재킷을 입고 구두도 닦지 않은 채 모습이 전혀 예전의 부장 모습과 다르다. 지연아, 한 번만 들어주자.
그가 저에게 다가가려 하자 저는 손으로 멈췄다. 이 변호사가 대신 이야기할 거야? 나와 직접 할 이야기는 없어. 아니야, 지연아. 나는 진심으로 미안해. 3개월 안에 배상금을 모을게. 그래서 아파트 양도는 지금 당장 해주고 싶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3개월 안에 500만 원을 모을 방법이 있나? 저는 차갑게 묻었다. 나는 부천 원룸을 팔아야 해. 모기지가 3천만 원 있지만 팔면 500만 원 정도는 남을 거야. 그의 말을 들고 저는 웃음이 터졌다. 그 원룸은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이제야 내 손해를 보상하려는 거야? 주변 상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 변호사와 만나서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상점으로 들어갔다. 강준혁은 뒤에서 지연아, 기다려.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후 3시, 변호사 이 씨로부터 합의 결과가 왔다. 강준혁 씨가 부천 원룸을 즉시 매각하기로 했고 매각 금액 중 500만 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우선 지불하기로 합의했어요. 아파트 양도 서류는 다음 주에 작성할 거고 모든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받을 거예요. 그의 파산 위협은 어떻고 있나? 원룸 매각으로 배상금을 낼 수 있으니 파산 신청은 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그는 앞으로는 아이를 책임지고 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고 상점의 진열대 자리를 다시 확인했다. 강준혁이 마침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 같았지만 그건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본 뒤였어서 의미가 없었다. 스마트폰에 이수진의 카톡이 왔어요. 금지연 씨, 강준혁 오빠가 저에게 아이를 혼자 키워달라고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적 대리인을 고용해서 강준혁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거예요. 필요하면 증거를 공유해주세요. 저는 이수진에게 강준혁의 재산 상태와 직업 정보는 제 변호사가 제공해 줄게요. 양육비는 결혼법상 그의 의무이니 단호하게 청구해야 해라고 회신했다. 이수진이 이제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늦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선 필요한 일이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지 않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여야 했다. 저녁 6시 상점의 조명 설치가 끝났다. 밝은 조명이 진열대를 비추고 창문에는 개점 예정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박 디자이너가 김양, 개업 파티 준비도 해야 할 거예요. 언제 개업할지 정하시면 장소와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로 정할게요. 초대장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낼 거야. 저는 스마트폰으로 상점의 모습을 찍어 과거의 친구들에게 보냈었다. 제 사업장을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고 곧 답장이 쏟아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준혁의 어머니가 저의 차를 막았어요. 그녀는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고 저를 보자 기어 다가왔다. 지연아, 제발 준혁을 용서해. 그의 원룸을 팔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도 살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만 저는 차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어머님, 강준혁이 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차를 움직이려 할 때 강민주가 와서 그녀의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다. 언니, 부모님을 이렇게 두고 가는 거야? 너도 나중에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될 거잖아. 민주야, 나는 강준혁의 잘못을 용서하는 대신 제 아이에게 잘못된 교훈을 주는 걸 원하지 않아. 저는 차 창문을 닫고 출발했다. 뒤에서 그들의 슬픈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제 삶은 과거와 단절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인천항 세관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이탈리아 공급업체에서 보낸 상품이 드디어 도착했기 때문이죠. 컨테이너를 열자 럭셔리 액세서리의 포장 박스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김양,
모든 상품은 검수 완료했고 세관 절차도 끝났습니다. 공급업체의 한국 담당자는 상품 목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각 박스를 열어 확인했죠. 구찌의 레이스 드레스, 발렌시아가의 가죽 가방, 브라운의 안경 모든 상품이 손상 없이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트럭으로 청담동 상점에 바로 배송해 주세요. 상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 이 씨의 전화가 왔어요. 김양, 강준혁 씨의 부천 원룸 매각이 완료됐어요. 500만 원 손해 배상금이 방금 제 계좌로 입금했고 아파트 양도 서류도 법원에서 인증받았어요. 이제 아파트는 완전히 김양의 이름으로 등기됐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에게 잠시 주차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차 안에서 미소를 띠어요. 이 변호사,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식사라도 살게요. 김양의 성공이 가장 큰 보상이에요. 강준혁 씨는 이제 모기지 없는 원룸도 팔았고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금액 확인 메시지가 스마트폰에 뜨자 저는 그 숫자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이 돈은 단순한 배상금이 아니라 제가 과거의 상처를 떼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증거였죠. 트럭이 상점 앞에 도착했을 때 아르바이트생들과 박 디자이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양, 상품이 왔어요. 진열할 준비 다 됐어요. 아르바이트생인 지민이 기뻐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오늘 하루 수고하지만 개업까지 모두 완성해야 해라고 말하며 상품을 싣는 걸 도왔죠. 상품 진열은 오후 3시에 끝났어요. 베이지색 벽면에 드레스들이 걸려 있고 진열대에는 액세서리들이 빛을 반사했으며 창가의 휴게 공간에는 향긋한 꽃병이 놓였어요. 김양, 이 상점 정말 예뻐요. 개업하면 분명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박 디자이너가 상점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앉아 와이파이 설정을 하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GJY001001로 설정했죠. GJY는 제 이름 금지연의 초성이고 00101은 그 5장의 카드가 동결될 때 보였던 0. 01원을 변형한 거예요. 이걸로 매일 자신을 경계하게끔 할 거예요. 오후 4시, 동양무역의 김 팀장이 상점에 찾아왔어요.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김양, 상점 개업을 축하드려요. 동양무역에서도 김양의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를 안내하며 상품을 보여주었어요. 김 팀장, 이번 일로 정말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필요한 액세서리가 있다면 제가 특별히 준비해 줄게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강준혁 씨에 대한 고소는 법무팀에서 진행 중인데 관련 증거가 더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김 팀장이 갈 때 경제기자 시절의 동료인 서민기가 함께 왔어요. 그녀는 지금도 경제편집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오랜만이야. 이 상점 정말 멋지다. 너가 이렇게 잘할 줄 정말 몰랐어. 서민기는 상품을 만지며 놀라워했어요. 민기야, 너도 잘 왔어. 개업 파티 초대장도 보냈는데 왔잖아. 그럼 왜 안 와?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속이 쓰렸지만 이제는 다 끝났잖아. 기사로도 너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배우자의 배신을 이겨낸 바이어샵 주인이라고. 아니야, 민기.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 거니까. 과거의 이야기는 묻어두고 싶어. 저는 그녀에게 커피를 따르며 말했어요. 서민기는 고개를 끄덕으며 알았어. 그럼 너의 상점을 홍보하는 기사는 꼭 쓸게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갈 때 이수진의 카톡이 왔어요. 김양, 강준혁 오빠가 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약속했어요. 법원에서 합의서도 작성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저는 이수진에게 아이를 잘 키우세요. 당신의 미래는 아이와 함께 시작되니까라고 회신했어요.
그녀가 잘 살아가는 것도 제가 한 복수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과거를 복수하는 대신 자신과 타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죠. 오후 6시 상점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파트 문을 열자 벽에 걸려있던 강준혁의 사진이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제가 새로 산 화사한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저녁 8시 강민주가 카톡을 보냈어요. 언니, 오빠가 지금 기숙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아파트를 못 오고 계셔요. 제 카드는 언제 풀어줄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즉시 삭제했어요. 강민주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몰랐고 그의 오빠의 잘못을 저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도 없었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상점의 사진을 보았어요.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진열된 상품의 사진, 개점 예정 간판의 사진, 이 모든 사진이 제가 이겨낸 증거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개업일인데 이미 20명 이상의 친구와 관계자들이 참석을 확정했어요. 스마트워치에 알림이 왔어요. 새벽 12시, 오늘은 제가 강준혁의 카드를 동결시킨 지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방 안의 선반에 놓인 5장의 신용카드 부가카드를 꺼냈어요. 금속 표면이 차갑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힘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이 카드들은 제가 속았던 과거를 증명했지만 문서저는 카드 결제 내역, 불륜사진, 이혼 판결서를 차례로 보여주며 말했다. 복수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는 거죠. 관객석에서 박민주가 손을 들었다. 김양사님의 말처럼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쳤고 이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강준혁이 저를 찾아왔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안경이 없어 눈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진지했다. 지연아, 세미나 내용 들었다. 너가 정말 잘하고 있네? 고마워. 너도 일 잘하고 있니? 저는 편안하게 묻었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류 업무는 힘들지만 매일 돈을 번다는 게 안정적이에요. 양육비와 배상금은 꼭 갚을게. 그럼 좋아. 하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그의 눈에 미소가 떠올랐고 다음엔 아이 생일 파티에 초대장을 보낼게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그저 지나간 사람이었다. 한 달 후 상점의 한 구석에 여성 호조 살롱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매주 토요일 오후 박민주처럼 이혼을 준비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여성들이 모여 법률 상담, 직업 안내, 심리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탈리아 공급업체는 여성 창업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할인해주고 동양 무역는 세미나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줬다. 지민과 세희도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김양사님, 이 공간이 정말 의미 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이 된다는 게 느껴져요라고 말했다. 새벽 12시 상점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카운터 서랍에서 5장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꺼냈어요. 카드 표면은 이미 검게 변색되었지만 그 위에 반사되는 청담동의 불빛은 아름다웠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 화면에 GJY001001이라는 비밀번호가 보였고 이제 이 숫자는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강해진 증거로 바뀌었다. 저는 카드를 다시 박스에 넣고 상점 문을 잠갔어요. 바깥에는 달빛이 길을 비추고 다음 날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기대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집에 돌아가자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광을 바라봤다. 결혼 5년 동안의 아픔과 배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온 복수와 성장, 이 모든 게
제게 금지연이라는 존재를 완성시켰다. 믿음을 잘못 준 아픔은 잊지 않겠지만 그 아픔으로부터 배운 건 훨씬 더 크다. 이제 저는 단순히 강준혁의 아내가 아니라 금지연이며 청담동 바이어샵 주인이고 여성들의 동료다. 5장의 카드가 동결됐을 때 보였던 영. 015는 결국 제 삶에 가장 큰 가치를 준 시작의 숫자였던 것이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길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여성들과 함께 걷고 있으니 두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승리다.